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련을 통한 국어, 답이 보이는 국어, 웅쌤 국어의 최광웅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8번째 강의입니다. 수능 실전 현대소설 그 2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 실전 첫 번째 파트에서 쌤과 함께 다뤄졌던 3가지 소설을 통해서 현대소설을 읽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훈련과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연이어서 오늘 2번째 파트에서도 좀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 특히 선생님과 함께 정리했던 서술상의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설에서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구분지어서 시대별로 좀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소설 작품들을 3가지 실전으로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설을 문제 유형별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작품 속에서 어떻게 찾아서 그거에 대한 답의 근거를 찾고 소설을 분석하는 능력과 훈련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가 이루어지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여러분들 사실상 한 번 정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작가죠. 이상 작가입니다. 이상 작가의 날개라는 소설인데 이미 선생님 저는 이거 한번 풀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요거 내신으로 해봤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상의 날개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들어는 봤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혹은 전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친구들인지 상관없습니다.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을 정리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상은 무엇입니다. 이상의 날개는 주제가 뭡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의 정리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정리를 하거나 혹은 작가에 대한 학습을 할 때 문제는 우리가 접하게 될 문제 유형들에 맞게끔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해결 과제들이, 해결 문항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상이라는 작가가 만일에 수능에 출제가 됐을 때 다루어질 만한 문제가 무엇인가, 낼 만한 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자습서의 책에 이상은 무슨 작가, 이상의 날개 주제는 머릿속으로 암기해봐야 그거를 써먹을 수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 써먹을 수 있게 공부하라고 쌤이 늘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상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작가와 비교되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실 초현실주의,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이 작가만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기존에 다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은 사건의 흐름, 인물 간의 갈등, 이런 주된 스토리텔링의 어떤 방식들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이상이라는 작가는 조금 달랐다라는 거죠.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심리를 그리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상 작가의 특징이었고 소설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수필에서도 그럴 텐데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조금 뛰어넘는 그걸 우리가 초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방식, 소설에서는 사건의 어떤 인과적인 흐름보다는 내면의 흐름, 의식이 진행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좀 체크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지? 그러면 이상이라는 작가가 만일에 출제가 됐을 때 거론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는 그 작가가 그리고 있는 소설상의 특이한 서술상의 방식적인 부분들이 하나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날개라는 작품에서는 이 작품이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가 언제?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근데 일제강점기 사실 2가지 특징이 있어.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로 점령한 시기, 일제강점,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현대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올 때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의 경우 2가지의 생각이 있었겠지. 하나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슬프고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이렇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2번째,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온 것들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이 2가지 개념으로 인해서 당시 지식인들은 매우 고뇌하고 매우 힘들어하고 매우 무기력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소설화시킨 작품들 중에 하나가 이상의 날개라는 거죠. 정리하면 문제시 될 만한 것들이 그럼 무엇입니까? 당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한 어떤 주제적인 측면, 인물의 심리나 내면과 관련된 것, 이 작품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포인트들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소들만 정리해 놓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현대소설을 정리하고 해결해 놓는 게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문제를 훈련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였을까? 자,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나오나요? 서술상 특징. 바로 정리가 된다고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인물의 외양 묘사, 그 다음에 장면의 전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의 특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소설을 읽을 때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내가 뭐라고 그랬지? 자, 소설에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물을 체크하고 서술적인 측면을 보는데 흐름을 봐달라고 그랬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순서가 바뀌는 부분, 공간이 바뀌는 부분 그런 것들에 체크를 하면서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양삭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현대소설 읽을 때 단순히 한 줄 한 줄을 쭉 따라가면서 그냥 답을 어떻게 찾아야지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고 찾으려고 해야 되고 초집중하셔야 돼요. 수능을 풀 때 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모든 지문을 1부터 끝까지를 완전 초집중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는 집중했다, 여기는 덜 집중했다, 이 지문 할 때는 집중했다, 이 지문은 좀 잠깐 좀 늘어졌다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 힘들어진 게 아니라 그게 안 돼. 80분은 올로 풀로 집중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모든 학습의 기본이에요. 그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일단 요령이라든가 방식 같은 것들은 아무리 알아봐야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냐. 알겠니? 알겠니? 그거야. 그러면 봐봐.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집중하면서 읽는 거야. 자, 윗방, 아랫방, 그다음에 마지막에 미스컷이 옥상까지의 관계에서 이 특징과 여기에서 나의 심리가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읽자. 그치? 자, 그 다음에 인물 문제 나왔네. 아, 역시 마찬가지네요. 인물 문제, 서술상 특징 문제, 공간 이동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감상 문제. 결국 무엇이죠? 결국 무엇이죠? 나온다고 하는 건 다 나오는 거야. 그죠? 필요한 건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겹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거에 대한 훈련은 이제 너희들의 몫이고 쌤이 함께 할 겁니다. 쌤이 응원할 겁니다. 갑시다. 나가 나왔네요. 또 하네요. 나가 나왔네. 어떡합니까? 서술자 어디 있다? 말하세요. 어디 있다? 그렇지. 안에 있다. 작품의 안에 있어요. 작품의 안에 있으니까 1인칭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든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마음에 들었다. 자, 요런 말들. 자, 문장이 짧게 호흡은 짧아지고 있고요. 내면과 심리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것을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라는 이 시점상, 서술상의 특징인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다?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다? 서술자의 내면을 알기가 쉬울 거고, 신뢰성이 있을 거고, 독자와 가까울 거고, 다시 작가와 즉 서술자와 가까울 거고 독자와의 관계, 그죠? 요런 것들, 서술자의 입장과 태도, 효과 요런 것들까지 기억하면서 요 한 줄을 읽고 머릿속에 싹 그려졌을 때 현대소설에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너희들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나는 내 방의 이상 서늘한 방도 따뜻한 방도 힘을 자. 나는 내 방이라는 공간이 나왔잖아. 첫 번째 공간 나왔잖아. 공간 체크하셔야죠. 근데 내 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 희망하지 않았다. 서늘한 방도 이 이상 밝거나 이상으로 아늑한 원하지 않았다. 내 방은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로 꾸준히 지나는 내 방은 항상 감사하고 또 이런 방을 위하여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자, 문제는 그러나 여러분이 비문학에서 항상 그러나를 체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사실상 좀 중요하게 봐줘야 돼.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 당하는 것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무슨 멍멍이 사운드 멍싸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상.
이 글에서 작가가 말하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나는 사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오늘 하루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래.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기서 뽑아진 단어가 뭐야? 무기력감. 한번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냥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굉장히 많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걸 건드리고 이거를 조금 부각시키고자 했던 게 나의 모습이죠. 좀 극대화시키긴 했지. 좀 비약한 건 있긴 하지만 그 모습이란 얘기야. 당시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일상에 쩌들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 그거를 표현하고자 했고 그게 사실상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그거를 내 방이라는 공간에서 그렸다라는 거. 그러면 공간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 방이 아니라 아내 방. 자, 무슨 상황입니까? 자, 까닭없이 게으르고만 있으면서 내 몸과 옷처럼 방 속을 뒹굴뒹굴거리면서 축 처져 있고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내 방은 대문간에서 똑 7번째 칸이었다. 나는 7번째 칸 숫자를 순장처럼 시켰다면서 이 부분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의식의 흐름과도 같은 기법이 그려지고 있구나. 자, 뭐는 보셔야 돼. 뭐는 보셔야 돼. 사건이 유기적인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내면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소수성 특징 하나는 잡아줬어야 되는 거야. 그게 돼 여러분들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그지? 자, 그러면서 자, 아침결에 책방 해가 들어오고 나가버린다. 해가 영영 들어오지 않는 윗방은 즉 내 방이 이렇게 벼뜨는 방 나왔네. 아내의 방 보여? 자, 내 방 체크한 다음에 아내 방으로 연결해. 보여? 아내 방은 그런데 뭐야? 볕이 드는 방이야. 아까 내 방은 볕이 들지 않았어. 아내는 볕이 드는 방이야.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고 아내 방 둘 중에 너가 정하자 기억하자. 그러나 나는 불평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평이 없겠지. 무기력하니까. 근데 문제는 나의 일상이에요. 나의 일상은 매우 무료예요. 사실상. 하는 게 없어. 매일 하는 거라곤 볕이 드는 아내 방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아내의 화장품을 찌꺽찌꺽 갖고 논다거나 그 다음에 너희들 혹시 이런 거 해봤니? 돋보기를 밑에 종이에다가 대고 해가 이렇게 비치면 돋보기에 빛을 못 치면 이게 종이가 살 타. 그런 거 진짜 쓸데없는 짓인데 이게 뭐야? 이 일, 그 다음에 화장품 갖고 노는 일, 이 일 두 가지 일이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정말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한테 나와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26 회고했다. 몽롱한 기억. 아무런 제목도 물구지 않았고 자, 나는 그저 금붕어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금붕어는 참 잘 들켰대. 이게 뭐야?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생각을 계속 나는 5월 햇살 금붕어들이 바탕 지느러미 하늘하늘 손수건에 흔들었다. 좀처럼 나는 지느러미 수해 보여 하면서 굽히고 따뜻했다. 그러면서 그러나는 아내에게로 돌아가지 할 것인가? 이것이 뭔가 분간하기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자, 정오의 사이렌 소리 중요하죠.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활개를 펴고 트덕트덕거렸다. 집회. 나는 나왔네요. 자, 별표기 준비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항상 소설을 읽을 때 나의 유무를 파악한 다음에 나가 만일에 등장한다면 서술자인 나가 등장한다면 그 나의 행동 그 나가 포함된 서술어 부분을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게 문제를 푸는 키워드고 포인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겨드랑이가 가렵다라는 건 왜 가려운 거야? 날개가 끌 것 같다라는 거죠. 날개, 머릿속에 희망과 야심. 선생님이 완전 또라이라니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날개가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을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했다. 딕셔너리 사전 넘어가듯 번뜩거렸다. 쌤 도대체 이런 단어는 왜 쓰는 거예요? 인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야. 여러분 이제 수필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외래어라든가 이런 어떤 이런 글들을 이런 단어들을 일부러 많이 써요. 뭔가 이국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적인 기존 소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거죠. 그럼 이게 뭐니? 마지막에 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겨드랑이가 가렵다. 날개가 돋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날개가 돋으면 진짜 날개가 돋으면 어떻게 돼? 날개 있으면 어떻게 돼? 날아갈 거 아니요. 어디를? 이 공간을 날아갈 거 아니요. 그럼 여기에 포함된 마음은 뭐니?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나한테 날개가 있었으면 나는 훨훨 날고 싶어.
훨훨 알고 싶다라는 건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이 무기력하고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생각하면서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적인 욕망 같은 욕망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내가 체크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지? 그다음에 나의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있는지 알겠어? 어떻게 분석하는지 함께 연습했어? 다른 작품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작품을 내가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 작품을 같이 실전을 해주면 이제 나머지는 니들이 할 수 있는 거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야. 1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럼 마지막에 나죠. 날자 더 한 번 더 날 잡구나, 날아보자꾸나, 뭐 이런 거겠죠. 날개야 도달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뭐 하자꾸나라는 것 자체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망이라는 거죠. 서술상투식. 자, 세밀한 외양묘사가 나오냐? 인물의 외양묘사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정서나 심리를 건드리고 있었잖아. 지금 체크했잖아. 요약적 서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달리, 자, 서술자를 달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내 강의 지난번에 들었어? 계속 지금 듣고 오는 거야? 서술자를 계속 달리한다라는 말이 현대서술에 진행이 되게 되면 답이 될 확률이 적다 많다. 그 이유 없다라고 보셔야 돼. 제거해야 되는 대상 중 하나라는 거지. 정답은 몇 번?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 고백하는 방식. 가장 딱 떨어지잖아. 쉽죠? 쉽죠? 그리고 이거 체크했잖아. 연결할 수 있잖아. 쉽죠? 아, 선생님 이제 좀 쉬운데, 이제 좀 보이는데요. 혹시 소설이 약했던 친구들은 보여야 되는 게 맞고요. 소설이 강하게 나지만 불안했던 친구들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공간 나왔네. 공간별로 읽었으니까 공간이 나오네. 그럼 뭐야? 실질적으로 문제를 뽑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지문들은.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거 문제로, 나중에 훈련이 되면 어떤지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제를 안 읽고 지문을 봐도 사실은 문제가 보일 때가 있어. 무슨 뭐 그렇게까지 전문가는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지문을 읽다 보면 이거 문제겠네. 이거 문제로 나오겠네. 그렇게 문제다. 그게 있어, 사실. 그건 꼭 뭐 선생님이어서 아는 게 아니라 니들도 몇 번 하면 그렇게 보여. 그게 돼. 야, 윗방, 내 방, 아내 방, 마지막에 옥상 거리 연결되는 거 이 문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물음에 가와 나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거잖아. 그런데 다에서 나는 가로 복귀하고 싶은 감이.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일로 다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었어? 뭐라고 그랬어? 날아보자, 날잡구나, 날개를 날아가지고 다시 일로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아니잖아. 날아가지고 어떻게 훨훨 하늘로 날고 싶은 거잖아. 왜 그래? 그럼 몇 번이야?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지. 얼마나 쉽니? 더 이상 어떻게 쉽니? 그래서 현대소설은 쉬울 때는 또 한없이 쉬워요. 한없이 쉬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강좌 처음에도 내가 이야기했던 거죠.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항상 함정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항상 꼬울 수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현대소설은 쉬우니까 시간을 줄여봐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대충 받거나 덜 받거나 훅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일 되게 많아요. 의외로 현대소설을 하나씩 놓치고 쌤 내가 잘못 봤을 때 되게 많아. 그리고 그걸 일부러 노리는 출제자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현대소설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응? 다른 것만 하면 안 돼. 자, 윗글에 대한 감상됨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왔네요. 자, 상실된 자아회복에 대한 의지. 자, 자아회복에 대한 의지는 무엇을 통해서? 날잡구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지? 진행된다. 즉, 날개에서 공간은 주인의 의식의 변목 과정을 번역하여. 자, 그렇다면 공간 똑같이 겹치네요. 나에서 해가 일시적으로 들었다가 나가버린다는 점에 주목할 때 가에서 나로의 이동은 자아가 상실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여기서 가가 아까 뭐였어? 내 방이죠. 나는 아까 뭐였어? 아내 방이죠. 내가 아내 방으로 이동했을 때 하는 게 뭐였어? 내가 그나마 하는 게 아내 방에서 화장품 갖고 놀고 하는 거잖아. 그나마. 근데 그게 자아가 상실되는 거야 지금? 그건 아니죠. 자아가 상실된다니요. 그나마 내가 즐기는, 그나마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거다 해가지고 아내 방으로 그 볕이 드는 방이었잖아. 3번이 틀렸죠. 이게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왜 함정이 있을 수 있어? 가와 나를 혹은 가나 다 공간을 잘못 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 선생님 나는 이거 뭐 나를 가로 봤어요. 다를 나로 봤어요.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간에 대한 문제에 가나다 표기를 잘못 받거나 잘못 볼 수 있게 말을 모는 모와 달리
뭐가 뭐에서 이동. 이런 말들을 일부러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표시를 많이 건드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희들의 자세라는 거죠. 쉽니? 다음 작품 봅시다. 요거는 얘들아 이제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요게 현신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은요 알아놓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또 구속했는데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 액자 소설 배웠어? 액자 소설 배웠어? 구성에서 확인을 했네. 사건 구성. 자, 요런 어떤 표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 푸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화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 대화 방식 부분들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기억을 중심으로 감상 문제 또 나왔잖아. 그렇죠? 아, 감상 문제가 주구장창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그 감상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관점 부분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관점 부분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주제적인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내가 두 가지 키워드를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화가 좀 많아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신세타령 신마리를 풀어 그는 그거 나왔네.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고 K군의 외딴 동리였다. 한호 남짓 뭐뭐뭐뭐뭐였다. 그럼 사실 뭐가 되는 거니? 그의 이야기는 외부야 내부야? 그의 이야기는 내부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거지. 그죠? 외부에 있는 나가 내부에 있는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달해 주고 있는 실적인 거지. 이해돼요? 구조가 파악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는 뭐뭐뭐뭐뭐를 했다라고 하면 계속 그의 이야기가 주된 거니까 결국 외부에서 내부로 진행되는 거겠구나라는 구성이 하나 보여야 돼. 그게 안 보일까 봐 이미 문제에서 제공을 해버렸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본 거야. 그러면 이게 액자식 구성이라면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여기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훈련인 거야. 그지? 그러면 그는 고향이 원래는 대구였네. 자, 그런데 어땠다라는 거야? 전부가 팔아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자면 사사집 쭉 나오다가 그러나 나가잖아. 내가 아까 전에 이제 그러나 봤다. 세상이 뒤바뀌었다라는 거지. 뭐예요? 일제강점기가 도래. 일본이 점령을 하면서 전부가 동양적식 주식회사. 이런 데서 약간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는 친구들이 좋겠죠. 이거는 우리가 국사 시간에 하죠. 동양적식 주식회사의 소유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토지를 빼앗는 거죠. 토지를 빼앗아야 그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수탈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땅부터 뺏어야 돼. 그게 이제 근데 합법적으로 뺏어야 돼. 왜냐면 법적으로 법적 소유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유로 다 되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법적으로 다 일본 사람들의 소유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나라가 너희들을 점령했으니 너희 땅은 다 우리 거예요. 이건 좀 모양 빠지지 않니?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뺏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게 동양적식 주식회사예요. 하나씩 다 뺏어가죠. 결국은 땅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는 뭐가 되는 거야?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됐던 거죠. 어디에서? 고향 대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었겠죠. 소작농을 바치게 되었고, 자, 그래서 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고, 자,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자, 여기서 잘 봐.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라는 소리를 오르내리게 되었고, 남부여대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세진된다. 요거 상황. 그러면 요 상황들은 당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혹은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당시 핍박받았던 농민들의 모습을 뭐하고 있는 거야? 대변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의 모습은 그래서 당시를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쌩과 함께 했던 거 기억나요? 하나는 액자식 소설도 하나 끄집어낼 수 있었고 인물의 특징 중에서 전형에 해당하는 인물을 끄집어낼 수 있었고 쌤이랑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나오는 거야. 한 거 나오는 거야. 그지?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휘적인 배경 지식.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니? 내가 지난 강의 뭐라 그랬어? 지난 강 뭐 언제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지났던 강에서 뭐라 그랬어? 어휘에서 갈린다고 그랬잖아.
남부여대라는 말이 읽히는 자가 있을 거고 그냥 넘어가는 자가 있을 거고 물론 이건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소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한자성어 사자성어가 좀 많이 아는 자는 소설을 독해할 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현대소설이 많이 안 읽혀요. 읽어도 어떤 지문을 읽어지는데 어떤 지문은 안 읽어져요. 그게 뭔지 알아? 어휘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휘가 풍부하면 어떤 지문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어 독해랑 똑같다라는 거죠. 영어 지문 독해할 때 어떤 지문은 독해 잘 되지. 왜? 영단어를 많이 하니까. 문법 몰라도 여기는 이 지문에 있는 단어를 내가 90%를 다 알아. 그럼 웬만하면 내용 다 들어오잖아. 그런데 내가 이 지문을 아는 단어가 10%도 안 돼. 읽혀? 어떻게 읽어 그걸? 단어를 모르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건 읽히고 어떤 건 안 읽혀라는 말 좀 하지 마. 어휘를 알고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너희들의 독해력이 중요한 거야. 그럼 누군가는 지문이 어려워도 만점을 받잖아. 수능 어렸을 때 만점 나왔어요. 걔는 뭔데?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독해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지 간 독해가 되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핑계 대지 마시고 문제가 이상하다 핑계 대지 마시고. 알겠니? 본인을 재점검하셔요. 남부여대가 뭐란 얘기야? 그냥 남자와 여자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남녀들이 다 어떻게 유리했다, 동떨어졌다라는 거죠. 뭐예요? 방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남부여대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한 개의 문장이 의미하는 건 여기서 그가 당시 농민들의 전형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이게 물론 이때 문제로 적용되지 않은 문장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야. 어휘에서 싸움이 난다라는 게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어휘적인 측면과 한자성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대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나는 나가 나왔잖아. 나가 나왔다라는 건 소설자가 작품 안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작품 소설자가 내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죠? 나왔잖아. 조선인의 얼굴을 보는 듯 싶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체크가 됐네. 그죠? 그는 조선인의 얼굴. 나는 말을 물었다. 쭉. 고향 사람들 하도 못 만났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이 유랑으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뭐가 되는 거야? 고향이 다 날아가고 없다라는 거지. 그지? 하하 놀랐습니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 혼인 이거 뭐 썸녀를 한번 만났던 거죠. 그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여자 썸녀를 만났었는데 그 처녀도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대구 유곽으로 팔아먹은 것이었다. 유곽 이제 뭐 유흥가라든가 그런 데를 말하는 거겠죠. 안 좋은 곳으로. 그지? 그러면 현신군의 고향 작품에서 외부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야?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를 만났고 내부 이야기는 그의 살아온 내역을 듣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의 살아온 내역은 1900 일제강점기 30년대 일제강점기의 조선 농민들의 전형이었다. 그래서 5번이죠. 내부 이야기가 외부 이야기의 인물과 서술자를 통해 번갈아 제시되면서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외부와 내부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된다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나의 대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까 대화 내용 봤죠? 대화 내용 봤죠? 자, 신뢰할 만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고요. 자신을 성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작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여자는 어땠습니까? 그때 마음은 참 힘드셨겠네요. 많이 고생하셨죠? 그러셨죠? 그랬구나. 이거요. 상대방의 처지와 심리에 어떻게 하고 공감하면서 진행되고 있잖아. 여러분의 대화 방식 똑같죠. 친구들한테. 아, 그랬구나. 너 진짜 힘들구나. 그래. 이 방식. 그죠? 대화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요. 자, 마지막인가요? 작가는 1926년 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가 이 그가 결국은 누구야? 조선인의 얼굴이라는 것으로 고향으로 답을 바꿨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의 암울한 처지는 결국 고향이나 조국의 처지와 같은 것으로 보는 작가의 시각. 그죠? 그의 처지가 고향, 조국. 다시 조국과 고향.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당시 조선인의 당시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작전인데요. 바로 9켤레 구두로 넘는 게 시대가
쭉 일제강점기에서 쭉 제 현대 즉 7, 80년대로 쭉 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 구분은 쌤 이제 마지막 파이널에서 좀 해드릴 건데 7, 80년대로 현대소설이 오게 되면 7, 80년대에 그려지는 작품들을 보게 되면 역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릴 수 있는 게 좀 큽니다. 7, 80년대로 오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자, 어떤 거죠? 왜냐면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 외신 기자가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에 왔었던 외신 기자가 이런 기사를 씁니다. 이거는 외신 기자가 쓴 거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었겠죠. 전쟁 직후 이곳 코리아 대한민국은 마치 원시 시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착착착착착착착 쓴 게 아직도 남아있어. 상상 갑니까? 이제 좀 상상이 갑니까?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랬어요. 건물, 다리 이런 거 다 폭파됐죠. 길거리에는 거지밖에 없죠.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순위가 뒤에서 5등인가 4등인가였어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전쟁 직후에. 그러면 당시에 생각한 것 단 하나는 뭐예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잘 살자. 어떻게든 먹고서 살아볼 수 있게끔 나라를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서 가장 컸던 건 발전, 경제 발전 이거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두긴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보이기 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니?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딱 집어서 그것만 막 집중해. 그러면 얘네를 금방 클 거 아니냐. 그럼 얘네를 필두로 해가지고 겉으로 보이기에 전체가 큰 것인 양 보이게 하는 게 그게 사실상 이제 경제적인 혹은 산업적인 발전의 모습인데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육성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크긴 했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대기업이 크고 산업과 도시가 발전되긴 했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소외된 계층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소외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된 자. 그게 존재했던 게 7, 80년대 큰 특징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70년대, 80년대는 두 가지의 현대소설들의 어떤 주제 양상이 보이는데 하나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아주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되는 상황 속에서 급속도로 발전되는 산업화 속에서 소외되고 혹은 거기에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한과 아픔들이 있다. 산업화의 발전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하나의 주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0년대, 80년대의 정치적 상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독재, 자유 억압, 특히 80년대로 가면 좀 크죠. 그죠? 독재와 자유를 억압하는 그 체제가 있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현실 참여시라는 부분들. 그죠?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런 당시 정치적인 상황들을 교실로 이동해 놓았던 그런 작품들, 우리들이 읽으신 영웅이라든가 아우르위아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한 모습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7, 80년대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 소설에서는 그래서 난소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요거 아홉 켤레 구두라든가 그죠? 이런 요소들이 7, 80년대 어떤 모습과 군상들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작품 속에서 제일 먼저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였다. 나하고는 전혀 인연이 닿지 않는 동떨어진 시대 외국이었죠. 그는 마치 성경책 의자. 여기서 이제 중량이 돼버렸는데 찰스 디킨스는 약간 어떤 인물에 가느냐면은 조금 이제 그 없는 자, 힘든 자들 조금 도와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게 좀 좋겠고. 그래서 문제 연결되는 거야. 그죠? 요거는. 근데 요게 지금 중량이 되는 바람에 찰스 디킨스의 사람에 대한 모습만 문제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 위주에다 우리는 얻고 말하다 엄숙한 표정이었다. 자, 그가 나왔네. 자, 그는 나왔네. 나는 나왔네. 역시 요것도 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로 내가 이야기한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끼니조차 감당하지 못한 주체의 막벌이 어쩌다가 얻어 걸렸다. 어느 의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에 따르는 계상책이다. 그리고 기왕 피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 감히 오 선생 이래봬도 나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여기서 이제 그가 있고요. 나가 있고 나가 오 선생이야. 선생이에요. 교사예요. 그지? 그러면 그는 나의 집에서 새빵살이 새들어 사는 세입자란 얘기죠.
근데 되게 가난해요. 지긋이 가난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임신 중인데 이게 병에 걸려가지고 임신 중독해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인데 수술비가 없어. 여기서 이 병원 원장도 참 나쁘죠. 돈이 없으면 수술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엄포를 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돈을 꾸려고 하죠. 돈 좀 주세요. 우리 아내 죽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냐면 직업이 막노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나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쌤 대학 나왔는데 뭐 막노동을 당연히 디스하는 건 아닌데 당시에 얘가 막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와 상황이 바로 실질적인 우리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7, 80년대에 서울 외곽 지역을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진행하면서 당시에 철거민 혹은 그들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좀 커졌거든요. 그때 이제 그는 실질적으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기업 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 그게 철거민들 중에서 뭔가 이제 똑똑하고 대학 나오고 뭐 있으니까 뭐 좀 앞서 나왔겠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경찰에 붙잡히면서 블랙 리스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직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막노동꾼을 하게 된 거야. 집은 기울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멋진 그런 모습들이 발전된 산업화 도시의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어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이 모습들이 있었다는 핍박받고 그러니까 돈도 없어서 소유도 못하는 사람 나한테 돈을 꿨는데 문제는 내가 돈을 안 꿔줘요. 나도 힘들었거든. 근데 돈을 안 꿔준다라고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더 짠한 거야. 왜냐면 나는 또 착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거절은 했지만 마음이 짠한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비를 나중에 대신 대주죠. 근데 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뭐가 되냐면 강도가 돼요. 강도가 되어 세입자가 주인 집으로 쳐들어오죠. 근데 이제 얘는 당연히 뭐 강도 경험력이 있는 애는 아니었고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그거를 알게 돼요. 근데 그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집을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칼을 들고 강도로 그냥 들어갔는데 본인이 덜덜덜덜덜 막 강도가 떨려. 나 강도 처음이야 좀 떨려 막 이 상황이야. 칼도 막 떨어뜨려. 그러니까 나는 눈치를 까죠. 근데 그 상황에서 눈치를 까고 야 권씨 너 왜 그래? 너답지 않아. 이러면 또 자존심이 상할까 봐 강도릉 그 인척을 내가 좀 해주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더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소설은 끝이 나요. 단 9켤레 구두를 남기고 나가죠. 그 9켤레 구두가 상징하는 건 내가 원래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존에 직업이 있을 때 신었던 구두. 자존심이죠. 그죠? 나왔죠? 수술 준비에 보증금이 도착하기만 해. 보증금. 그러니까 돈 없으면 수술 안 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뭘 비꼬는 거야, 지금. 뭘 비판하는 거야? 당시 현대 사회 모습이겠죠. 그죠? 상황. 10만 원을 건네. 아버지가 정말 보증금 마련에 오랬더니 오전 중에 여태껏 한번 비치지 뭡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상 그러면 무엇이라고 좀 볼 수 있겠니? 당시 현대인들의 모습. 당시 현대인들의 상황적인 거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이 우선시되는 그 상황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모습에서? 원장의 모습에서.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힘들어하는 거야? 돈이 없잖아. 그죠?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정, 따뜻함보다 돈이 그것을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들. 전지적 위치에서 특정 인물의 심리를 대신 전달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왜? 나가 나왔잖아. 주인공이 돼요. 서술자가 나잖아. 주인공이 돼요. 유년 시절을 회상합니까 지금? 유년 시절이면 돼. 여기서도 어휘 싸움이야. 야, 유년 시절이 몰라. 그럼 뭐 풀어. 어린 시절은 유년 시절이라고 그래. 얘들아. 주관을 배제한다라는 건 뭐야? 내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충분히 피력하고 있어. 안 돼. 작중인물이 돼요. 나왔죠. 작중인물이 되니까 나 나왔잖아.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죠. 그에 대해서 그는 이랬을 거야. 그는 이런 말을 나한테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정리하는 거지. 분석했어? 체크한 거 연결할 수 있겠어? 훈련할 수 있겠어? 편집자 전도표 이거 수업했어? 안 했어? 수업해줬지 내가. 얘기해줬지. 편집자 전도표 뭐라고 그랬어요? 서술자가 개입하는 거지. 이건 전지적 작가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뭐라고 그랬어? 편집자 전도표는 전지적 작가에서 그려지는 거라고 그래. 전지적 작가.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된 거야? 그 삼정과 관련된 거라는 거지. 권씨 나왔죠. 병원비 보증을 대신 서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학교 찾아왔다. 그냥 이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내용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시된 지문의 내용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애들이 질문하는 게 다 읽어야 돼요, 질문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야 돼. 다 확인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다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뽑아서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에 맞게 독해를 하셔야 돼. 그게 정답이야. 기억과 니은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보증금을 기다리는 원장의 모습은 동정심 없이 그 유족하는 생활을 추구하는 그 니은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동정심이 없는 게 이건데 그 찰스 디킨스하고 그 내용들을 좀 뒤에서 좀 봤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니은 요것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해서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리가 됩니까? 강박관념이나 자의식 말 반영하는 것이다. 깔려있게 말언이다. 라고 정리한 건데 정답은 A에서 현실의 궁핍함에서 느끼는 패배감에서 벗어나려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담겨있다. 이건 답은 4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주제적인 거예요. 궁핍한 현실, 패배감에서 벗어나려는 것. 그죠? 궁핍한 현실. 이거를 말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적인 모습들. 정리되니? 역시 세 작품의 요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확실하게 연습하고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도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 수고하셨습니다.